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북극해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금 그린란드 매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목숨 걸고 달려들까요? 과연 이 얼음으로 뒤덮인 섬이 왜 21세기 지정학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진 역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란드의 실제 크기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세계 지도에서 그린란드는 남미 대륙만큼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과장되어 표현되는 지도 투영법의 특성 때문이죠. 실제 그린란드의 면적은 약 21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1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호주 대륙보다는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과 섬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호주보다 크면 대륙, 작으면 섬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린란드 전체 면적의 약 75에서 80%는 두께 4km에 달하는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얼음은 북극해에 떠있는 해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지 위에 쌓인 얼음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7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그린란드가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 관측 결과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빙상은 매년 평균 2,800억 톤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현재 약 5만 7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이며 수도인 누크를 중심으로 해안가 얼음이 없는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이글루나 원시적인 주거 형태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인터넷과 전기가 공급되며 북유럽식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공용어는 그린란드어와 덴마크어이지만 미군 기지의 영향으로 영어도 상당히 널리 통용됩니다. 이곳이 덴마크령이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까지 닿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왕국 시절부터 시작된 식민 지배는 약 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독립 요구가 거세지면서 1979년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2009년에는 더욱 확대된 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가 유럽연합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결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미국 정치인들은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867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직후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이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알래스카 일부 지역과 그린란드를 교환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매입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이루어집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6년 11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을 통해 덴마크 정부에 정식으로 그린란드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제시한 금액은 당시 가치로 1억 달러였으며 현금이 아닌 금괴로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린란드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광물 자원은 의무적으로 미국에 우선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트루먼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 매입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일부 지역만이라도 넘기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비밀 협상 내용은 1991년 AP통신에 의해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집착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위협이 현실화되었고 북극을 통한 최단거리 공격 루트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북극 중심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소련에서 미국 본토로 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반드시 그린란드 상공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곳에 조기 경보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는 매우 애매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940년 4월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그린란드도 독일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린란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이 틈을 타 미국이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941년 4월 워싱턴에 있던 덴마크 대사 헨리크 카우프만은 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미국과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치에 점령당한 본국 정부가 아닌 망명 정부를 인정하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즉시 그린란드 서부 해안에 2개의 공군기지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유럽으로 향하는 폭격기들의 중간 급유 지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미 대륙에서 유럽까지 직접 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거쳐 영국으로 가는 북대서양 항로가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혹독한 기상 조건과 빙하 지형은 많은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애플 TV 시리즈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 첫 에피소드에서 묘사된 것처럼 B-17 폭격기들이 그린란드 기지에 착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1943년 이후 미국은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를 경유하는 더 안전한 남쪽 항로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가 전쟁 중 제공한 것은 비행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관측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도 그린란드에서 수집된 기상 데이터에 크게 의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치 독일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에 비밀리에 기상 관측팀을 그린란드에 파견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특수부대 간의 치열한 숨바꼭질이 그린란드의 황량한 빙원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빙정석이라 불리는 광물은 알루미늄 재련 과정에서 융점을 낮추고 전기 분해를 용이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빙정석 매장지는 그린란드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미국은 이곳에서 대량의 빙정석을 확보하여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항공 우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툴레 공군 기지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 기지는 소련을 공격할 B-52 폭격기의 전진 배치 거점이자 북극을 넘어오는 소련 미사일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의 핵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툴레 기지에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와 우주 감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으며 미 우주군의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 펜타곤은 더욱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캠프 센츄리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그린란드 빙상 아래에 거대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그곳에 600기의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총 길이 4,000km에 달하는 터널을 얼음 밑에 파서 미사일 발사대를 무작위로 이동시키며 소련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극지 건설 기술 연구 프로젝트로 위장되었지만 실제 목적은 이동식 핵미사일 기지 건설이었습니다. 캠프 센츄리에는 소형 이동식 원자로 PMA-2A가 설치되었습니다. 무게 330톤의 이 원자로는 약 30kg의 농축 우라늄으로
100만 갤런의 디젤 연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하는 열로 얼음을 녹여 물을 공급하고 난방과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지하 얼음 도시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무제한 온수 샤워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빙상이 결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얼음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형되며 터널 구조물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인간의 토목 기술로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미 국방부는 1967년 프로젝트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문제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자로는 해체되어 반출되었지만 방사성 폐기물과 각종 유해 물질은 그대로 얼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영구히 얼음에 봉인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후변화로 빙상이 빠르게 녹으면서 이러한 오염물질이 수십 년 내에 지표로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캠프 센츄리 유적지에는 약 20만 리터의 디젤 연료와 20만 톤의 건설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심각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이 21세기 환경 문제로 되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입니다. 1968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툴레 기지 인근에서 수소폭탄 4발을 탑재한 B-52 폭격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미 공군은 4발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3발만 회수되었습니다. 나머지 1발은 여전히 그린란드 해저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기 핵무기 운용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군사 활동이 덴마크 정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캠프 센츄리의 실제 목적은 물론 핵무기 탑재 폭격기의 정기적인 비행 사실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1995년 덴마크 의회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여론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마치 식민지처럼 취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나토 동맹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공개적인 대립은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 특유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저렇게 자원이 풍부한 땅을 덴마크는 왜 개발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서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아닌가? 그의 발언은 경제적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우라늄 등 그린란드에 매장된 자원의 잠재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이에 화가 난 트럼프는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2024년 재선에 성공한 후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린란드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논리보다 안보 논리가 더 강조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활동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전략적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형 쇄빙선과 북극 전용 군사기지를 잇따라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극지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하며 북극해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극 진출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북극과 접한 영토는 없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북극 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활용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중국의 북극 백서는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1대1로 전략의 북방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상하이에서 유럽까지의 해상 운송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약 30% 단축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극 항로는 에너지 수송로 다변화와 말라카 해협 의존도 감소라는 전략적 이득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히토류입니다.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필드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각종 첨단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원소이지만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사례는 이것이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귀중한 대안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북극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합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 생존은 그린란드에 매장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즉 공급망 다변화에 직결됩니다. 나아가 강대국들이 북극해를 둘러싸고 아무리 경쟁하더라도 실제로 이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쇠빈 LNG 운반선이나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을 건조하는 세계 1위 기술력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러시아, 중국 모두 북극해의 실질적인 개발과 물류를 위해선 한국의 기술과 경제력 없이는 완전한 점령이나 주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그린란드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광산 기업이 그린란드 남부에 폐쇄된 해군 기지를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국영 기업이 그린란드 공항 3곳의 건설과 확장 사업에 입찰했지만 역시 덴마크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자본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은 툴레 기지와 가까운 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덴마크는 동맹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단순한 영토 확장 욕심이 아니라 중국의 북극 진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직접 관할하게 된다면 중국 자본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극 항로를 통제하는 지정학적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냉전시대 소련 봉쇄 전략이 21세기에는 중국 봉쇄 전략으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의 입장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연간 예산 약 25달러 중 절반 이상을 덴마크 본국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580만의 덴마크가 5만 7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을 부양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경 논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전통적 생활 방식이 파괴된다고 우려하고, 환경단체들은 북극 생태계 보호를 주장하며 자치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립 요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의 약 70%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만큼 산업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고, 외교와 국방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역량도 부족합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2023년 독립헌법 초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자립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수출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환경 파괴와 원주민 권리 침해라는 딜레마를 낳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2009년 자치법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독립이나 주권 변경은 그린란드 주민 투표와 덴마크 의회의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즉, 덴마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그린란드를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법률보다 복잡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막대한 자금과 안보 보장,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독립보다는 미국 자치령이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치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관 등은 모두 과거 매입이나 양도를 통해 미국 영토가 된 사례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인 2025년 들어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군사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도 투자를 확대하며 북극권 전체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북극 절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린란드를 방문해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덴마크 역시 미국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말부터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약 2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그린란드에 신형 감시 드론을 배치하고 해군 순찰을 강화하며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고 있으니 직접 소유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덴마크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태도는 미묘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 확대에는 적극적입니다. 2021년 그린란드 수상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 개발, 관광 인프라, 통신망 구축 등의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주권을 넘기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2021년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더 이상 화석연료 개발에 기여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재적 수익원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히토류와 우라늄 채굴은 허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환경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산 개발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수렵 지역을 침범하고 순록 이동 경로를 방해하며 북극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캠프 센츄리 유적지 문제는 환경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요크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빙하가 녹는다면 2090년경 캠프 센츄리에 매장된 오염물질이 지표로 노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중금속, PCB 등 유해물질이 녹은 빙하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북극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미국은 당시 덴마크 정부의 승인하에 건설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덴마크는 실제 목적을 숨겼다며 미국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자신들의 땅이 오염되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21세기 새로운 수에즈 운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통되면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하게 됩니다. 누가 이곳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해운과 에너지 수송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북극해 연안을 따라 이어지는 북동 항로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린란드 서쪽을 지나는 북서 항로 역시 중요한 대안 루트입니다. 캐나다는 북서 항로가 자국 내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국제 수역으로 봅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한다면 북서 항로에 대한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도 그린란드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는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궤적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려면 가능한 한 공격 출발점에 가까운 곳에서 조기에 포착해야 합니다. 툴레 기지의 레이더는 이러한 신형 위협을 감시하는 최전방 감시소 역할을 합니다. 미 우주군이 2020년부터 툴레 기지를 우주 감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중국의 극지 실크로드 구상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북극 항로 개발과 함께 중국은 북극권 국가들과의 과학 협력, 인프라 투자, 자원 개발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연구기지와 통신 거점을 구축했고 노르웨이에서는 통신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북극 가스정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린란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린란드 광산 개발에 적극 투자했으며 현지 연구기지 설립도 추진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가 긴밀히 공조하며 중국 자본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린란드 곳곳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을 것입니다. 히토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히토류 생산을 재개하고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제 과정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필드 광산이 본격 가동된다면 미국과 유럽은 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개발은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도 함께 채굴되기 때문에 환경 논란이 큽니다. 2021년 그린란드 총선에서 우라늄 채굴 반대를 내걸었던 정당이 승리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극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21세기 지정학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후변화, 자원경쟁, 강대국 패권 다툼이 교차하는 지점에 그린란드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 거대한 얼음섬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재정 부담과 국제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덴마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합니다. 그린란드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며 느슨한 연방 형태로 가거나 아예 독립을 인정하되 안보와 경제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싶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고 덴마크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만 더 많은 자율성을 원하며 미국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주권을 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복잡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향후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만 7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장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작은 민족이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국제법과 인권, 자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작은 나라도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린란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순수하게 자유로운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정학이란 결국 힘의 논리이고 작은 주체는 큰 흐름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무장, 기후변화로 열리는 새로운 항로,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자원의 중요성 증대 등 모든 요소가 그린란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외교적 결례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미국 전략 공동체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방식이 좀 더 세련되고 우회적일 뿐입니다. 결국 그린란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섬의 운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기후변화가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원과 안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세계 지도를 북극 중심으로 돌려놓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그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 그린란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의 50핀번째 주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 서 있을까요? 혹은 덴마크와의 느슨한 연방을 유지하면서 미국, 유럽, 중국 모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 어떤 시나리오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린란드는 더 이상 세계 지도 구석에 잊혀진 얼음 땅이 아니라 21세기 권력 게임의 중심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결과는 북극권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새로운 항로가 열리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이 환경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기후 변화가 지정학을 다시 쓰며 작은 섬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이 복잡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린란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